재개발 절차법인데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그걸 잘못 믿고서 투자했다가 이거 왜 안 돼? 에이, 언젠가는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언젠가가 그게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30년 뒤인지 잘못하면 피 같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릴 수도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네. 자체 개발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떤 거죠? 이제 빌라 자체는 솔직히 이게 빌라가 억 단위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애초에 그냥 몇 천만 원 올라가는 선 네. 그거에 만족해야 되는 건데 다만 어우씨 아파트는 몇 억씩 올라가는데 빌라는 5천만 원 올랐어 이거에 너무 이거 안 좋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애초에 투자 금액도 몇 천만 원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수익률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거고 네. 오히려 자녀의 시드머니를 만들어주자 이런 목적으로 한 건데 네. 1, 2, 3번은 그래도 올라가는 빌라들에 대해서 찾아드렸지만 네. 그래도 난 아파트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이 돼서 혹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돼서 그 자체가 아파트가 되는 거가 솔직히 수억 원씩 뛰는 거고 네. 그리고 빌라 그 자체 지역들도 보다 보면 빌라인데 여기는 몇 억씩 뛰었어 하는 데들 보면 재개발 이슈가 부는 곳들이 그렇게 올라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예정지 투자는 정말 요즘 계속 핫하긴 하겠지만 정말 리스크가 높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투자 수익도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할 거면 잘 알아보고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또 제가 재개발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맨날 많이들 물어봐요. 소장님, 아 여기 좀 개발될까요? 혹은 여기 예정지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뭐라고 답변하냐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게 최선이냐고 물어봐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그 돈이 아파트도 살 수 있는 돈 혹은 멀쩡한 조합설립 인간한 재개발에 갈 수 있는 돈인데 막 누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혹하게. 아, 여기 입지가 너무 좋고요. 네. 여기 강남에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데 강남에 여기 빌라 하나 사요. 야, 재개발이면 얼마가 될까요?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 가격인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려면 일단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네.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를 맞춰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때 말하는 노후도라는 게 재개발 지역 갔더니 혹은 여기 빌라 지역 봤더니 여기 동네가 낙후된 것 같아. 개발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절대 안 되고 재개발은 절차법이다 보니까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철근 콘크리트조는 30년 차 이상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등 그 외의 요건들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가야지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뭐 빌라 같은 경우 보다 보면 18년 차 된 것도 엄청 오래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빨간 벽돌 빌라들이 있는데 네. 이게 18년 됐어 라고 하면 그 1, 2년 차이로 노후도를 미충족한 걸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빌라에 대한 숫자가 노후도가 절대치 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많이 추천하는 사이트 중 하나가 클리너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네. 클리너. 네. 여기 가면 탐색 옵션 들어가면 이제 노후도들이 쫙 뜨거든요. 네. 여기서 준공 연차를 19년차 이내로 소트하라고 해요. 왜냐면 철근 콘크리트 조까지 충족하려고 하면 29년차 이내로 하긴 해야 되지만 솔직히 빌라 보다 보면 벽돌조 빌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19년 차로 봤을 때도 답이 안 나오는 지역들은 솔직히 재개발되기 어렵다. 이게 팩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서 보면 대표적으로 광진구 자양동 보면 네. 여기 막 많이들 푸시들 하잖아요. 막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있다라고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되면서 자양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됐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한강변에 성수동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해가지고 50층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근데 광진구 자양동에 아파트 들어선다면 역시 비싸겠다 생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빌라 분양하는 업자들이 막 팔았어요. 그래서 노후도 보면 자양동은 답이 없어요. 그냥 신축 빌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발되기 어려운데 이런 동네들에 갔다가 투자하라? 이거는 그냥 빌라를 투자하는 거지. 재개발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재개발 된다라고 말하면 틀린 설명 혹은 거의 사기에 가까운 그런 말이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서 바라보면
그 부동산 사장님이 솔직히 이런 재개발은 절차법인데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서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잘못 믿고서 투자했다가 이거 왜 안 돼? 에이, 언젠가는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언젠가가 그게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30년 뒤인지 그리고 20년을 기다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계속 빌라를 지어대고 있으면 네. 노후는 또 계속 깎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노후도를 체크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가 사실 노후도를 충족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연면적이라든지 호수밀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과소필지라든지 다른 선택사항 요건들도 만족을 해야지 재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개개인들이 다 알기 어렵다 보니까 가장 쉬운 선택지는 재개발 해제 지역들을 먼저 바라보는 게 좋아요. 근데 재개발 해제 지역들 같은 경우도 이게 신축 빌라들이 난립하면서 노후도가 깨져버린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쵸, 네.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이번에 발표문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재개발 해제 지역들 중에서 이번에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함으로써 법적 요건을 갖춘 데가 54%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이미 노후도가 깨져버린 데들이 46%라는 그러네요. 얘기거든요. 그건 재개발 해제 지역이다 라고 하면서 묻지마식 투자하면 피 같은 돈이 날아갈 수가 있다. 네. 오히려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차라리 하지 말고 그냥 빌라 투자 앞에 말했던 1, 2, 3번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오히려 손해는 안 봐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개발 호재가 오픈되고 하게 되면 이게 막 올라갔었을 때 애초에 싸게 사서 그런 몇 천만 원 이득 수익률 바라보면서 가면 이건 되게 괜찮을 수 있는데 어중간하게 재개발 예정지 투자하면 재개발 바람 불면서 지금 막 몇 천만 원씩 다 올랐거든요. 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빌라인데 개발이 진짜 된다고 하면 더 뛰겠죠. 네. 근데 개발이 안 돼. 혹은 이미 노후도가 깨져 있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샀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깨달았어.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빌라 가치보다도 웃돈을 주고서 사는 건데 떨어지겠죠.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고 진짜 할 거면 노후도를 무조건 체크하고 가라. 네. 이게 잘못하면 피 같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날릴 수도 있다. 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그냥 너무 자세히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오해를 좀 풀어보자면 뭐 보통 업자들은 이제 막 빌라 좋다라고 빌라만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조건적인 추천으로 갔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럼 묻지마식 투자를 강요하고 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단점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제가 막 맨날 빌라 떨어진다라고만 얘기하고 네. 막 이제 빌라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빌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팩트는 빌라도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게 제가 단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막 그것만 또 다른 데 어디 언론사 유튜브 출연하면 제가 이러이러한 점들은 좋아요라고 얘기해도 또 자극적으로 포장해서 편집해서 나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데 제가 뭐 솔직히 다 사람 사는 동네인데 제가 뭐 무조건 막 선입관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도 할 거면 제대로 이런 좋은 데들을 찾아서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디에서 막 제가 막 어디 막 그냥 빌라는 다 막 무너져 내릴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니라는 점 오해도 좀 풀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되고 나서 관심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목동, 여의도, 뭐 압구정. 자, 여기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재건축 투자인데요. 우리가 뭔가 좀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투자할 때 우리가 실패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이 관심 지역의 투자 원칙이랄까? 이렇게 해서 좀 몇 가지 좀 딱 정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재건축 투자는 정말 많이들 물어봐요. 그쵸,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구분은 일전에 단위 TV 여기 뭐 링크라도 뜰까요? 네. 뭐 이렇게 네. 뜨면 기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은 지금 정말 핫한데 네. 재건축은 처음에는 시장님이 당선되면서 막 우와 하다가 네. 요즘 약간 좀 분위기가 애매한데 하면서 쎄해요. 네. 최근에 취임한다라면서 뭐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리고 일전 앞선 영상에서도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거정비지수제도 폐지하고 네. 재개발에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재건축은 약간 시장 교란 행위가 좀 보이다 보니까
시간을 두면서 급하지는 않게 속도를 맞춰 가겠다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재건축은 정말 끝인가? 재건축도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네. 그래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좀 괜찮을까? 네.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재건축도 너무 그냥 제가 또 막 어디 얘기하다 보면 아까 그때 앞에 편에서 빌라 얘기한 것처럼 네. 언론에서 다 주제를 뽑는 게 재건축하지 마라 막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오해들도 좀 있긴 한데 재건축을 해도 돼요. 네. 근데 하되 정확하게 알고 투자하자. 우리 빌라랑 똑같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원칙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투자가 가장 명확하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최소한 이번 시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든가 네.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가 곧 날만한 재건축 지역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둘 다 아니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진짜 대체 불가능한 입지. 무조건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입지다 라고 하면 그러면 사세요 라고 말을 해요. 네. 그거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명 재초안이라고 말하는데 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음. 너무 어마어마한 규제이고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18년도에 부활해가지고 2018년도 4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도 한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픈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분당가 얼마 떨어질 것이냐. 네. 뭐 서울 평균 3억 6천 정도. 그리고 강남이다. 특히 재건축은 강남이 많잖아요. 그쵸. 강남 평균은 거의 5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도 개별 단지들 봤을 때 제일 많이 부과되는 곳은 8억도 넘게 부과된다. 8억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게 2018년도 당시에 계산한 거잖아요. 네. 지금 2018년도 그때 강남 집값보다 지금이 이미 5억씩은 더 올랐어요. 네. 그러면 야 이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장난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약간 위헌 소송에 대한 내용들이 희망이 좀 있었었는데 네. 2019년도 12월 달에 합헌 판결이 떠버렸죠. 헌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합헌이고 재개발과 재건축 이렇게 왜 온도 차이가 심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만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헌재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반응이 바뀐 거죠. 재건축 소유자들은 네. 망했다, 큰일 났다. 재개발 소유자들은 한숨. 혹여나 이게 뭐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제 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네. 이거는 아니다 라고 헌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하면서 또 이렇게 움직여 나갔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리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 다 올스톱인 거죠. 지금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 보다 보면 다들 멈춰 있어요. 그냥 잘 진행이 안 돼요. 혹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주를 잘 못해요. 이주를 시작하는 순간 전체 재개발 비용 중에서 네. 70% 이상이 이때 들어가요. 왜냐면 이주비 나가면서 금융비용 들어가지 착공하게 되면 건설 비용이 전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뭐 조합장 급여 나가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크긴 크지만 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서는 비율이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주를 안 하고서 차일피일 밀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모든 재건축에 다 적용되느냐? 아니죠.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조합. 네. 관리처분 인가가 난 조합이 아니라 신청한 조합까지예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알만한 재건축 단지들 있잖아요.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레미오 원빌, 네. 아니면 메이플자이, 아니면 반포 1주구, 그리고 뒤쪽 강남구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개포 1단지, 개포 4단지 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방배동에서도 방배 5, 6, 13, 14구역 얘네들 재초안 다 피했어요. 괜히 유명한 게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재초안 피한 단지들은 강남권의 사실상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을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오케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네. 자금이 몇십억이 들어가야지. 그래도 반포 들어가려 하는데 현금 30억, 40억 싸들고 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개포도 만만치 않아요. 2, 30억 들고 가야 되고요.
방배도 20억씩 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만큼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리스크가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데를 들어가려 했더니 금액이 안 맞아. 네. 아니 자금이 막 2, 30억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아직 좀 더 뒷단계로 가고 싶어 네. 라고 하면 좋았을 인간은 난 곳 혹은 곧 날 곳은 가라 라고 말해요. 네. 이 두 번째 기준인데 이건 바로 무엇이냐, 2020년도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에 있어서는 폭탄 같은 대책이 하나가 나왔었어요. 바로 뭐였죠? 무엇이었냐면 2년 실거주 요건. 네. 너무 유명해서 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2년 실거주 요건이 무엇이냐,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네. 2년 실거주 요건을 미충족했다라고 하면 분양 신청을 못 한대요. 그래요. 분양 신청을 못 한다는 말은 곧 현금 청산 당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뭐야 분양 신청하기 전에만 2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못 살았는데 앞으로도 못 살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나는 살 위향이 있다 하더라도 남들도 살 위향이 있는지는 별개죠. 그러네요. 보통은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연차가 막 30년 되고 막 40년 되고 이런 아파트들 많잖아요. 솔직히 아파트가 완성되면 신축 아파트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지 거기에 살고 싶은 의사는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강남권역에 있는 아파트들 보다 보면 실거주 비율이 30%밖에 안 된다라는 기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70%가 세입자라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를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절대 다수일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겠죠. 돈이 있으신 분들인데 2년 동안 여기서 힘들게 거주를 할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동의율이 75% 동의율을 달성해야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 이게 기존에 이런 규제가 없다 하더라도 75% 동의를 모으는 게 어려웠는데 이런 실거주 요건까지 생겨버리면 동의가 안 되겠죠. 그렇네요. 난 입주할 생각이 없어. 단순히 오래된 집에 살기 싫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지방에 있고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출퇴근이 안 되잖아요. 네. 맨 첫 번째 포인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네. 지금 강남권역에 있었던 재건축 단지들이 굳이 조합설립 인가를 빨리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 조합설립 인가를 하는 순간 이제 전매금지가 다 묶여버리거든요.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고 특수한 경우들만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굳이 빨리 할 필요가 없다. 그랬었는데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압구정부터 시작해서 동부이천동도 그렇고 지금 막 재건축 단지들이 최근에 막 조합설립 인가요. 반포도 그렇고 막 지금 막 조합설립 인가가 막 속속속속속 막 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막 동을 걷고 있는 데들이 있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고 난다라고 하면 이게 조합설립 인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겠다 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렇게 빨리 움직였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년 실거주 요건이 원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도 12월 달에 법을 제정할 목표였었어요. 근데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유예 되면서 지금 벌써 6월 달이잖아요. 네. 6월 달 동안 하질 않아요. 그러고 있어서 이게 몇 달 뒤에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유야무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전혀 제로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까지 정권에서 하겠다로 정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조금 오래 걸린 적은 있어도 한 번도 뒤엎은 적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몇 달 뒤에라도 언젠가 생긴다라고 하면 지금 적어도 2차 안전진단은 통과해서 동의율을 막 걷고 있다. 그래서 75% 동의율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까지는 괜찮은데 아직도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어렵죠. 그럼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압구정, 여의도, 목동 했는데 압구정은 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 봤었을 때 최근에 조합설 인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압구정 한양도 있는데 한양 보다 보면 좀 더 옆으로 빠지는 한양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설 인가가 안 되고 있고 네. 지금 안전진단도 지금 좀 답이 없고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 여의도 같은 경우도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조합설립 인가가 솔직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진짜
정부가 임기 1년 남았는데 네. 이거를 국회에서 입법을 아예 안 해버렸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했다라고 하면 이 법을 완전히 폐기 처분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5년 10년 동안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나기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겠다 그러겠네요. 라는 게 보이다 보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에 가자. 난 곳에. 결국은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해놔야지 오세훈 시장이 인허가를 빠르게 풀어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건 재건축한테도 호재예요. 좀 뭐 계속 도기도 안 열어주고 건축 심의도 안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계는 빠르게 해서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놨다가 그때 가서 뭐 이제 정권이 바뀐다든가 네. 뭐 당장 조건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좀 더 길게 바라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컨설팅가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될 것 같으면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목동, 압구정 여기는 전혀 답이 없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를 좀 얘기를 해요. 대체 불가능한 입지인가?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로도 안 되면 재건축은 솔직히 말해서 5년, 10년 동안은 답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다라고 하면 나는 여기 안 되면 안 돼 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하면 사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라든지 동부이천동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그냥 무조건 그 동네여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나는 무조건 여기를 사야 돼. 이 동네가 너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건축이 20년 뒤에 완료된다 한다 하더라도 그냥 여의도가 좋아서 동부이천동이 좋아서 압구정이 좋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가면서 뭐 시간이 지나도 네. 언젠가 아파트가 된다라는 마인드다라고 하면 그게 대체 불가능한 입지라고 생각하면 다른 데 재개발 제가 아무리 재개발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재개발돼도 여기 나중에 아파트 되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 빙빙 도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있고 네. 나는 전세로 다른 데 신축 아파트 있고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데 이게 사실 강남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덜한데 네. 그냥 강북 같은 경우는 재건축 지역 인근에 재개발 지역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굳이 그 재건축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옆에 재개발 지역 가가지고 신축 아파트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조합설 인가 났다 하더라도 8년 뒤 10년 뒤면 입주할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재건축 아직 조합설립도 안 난 거를 가지고 있다가 조합설립 인가까지가 5년 10년 지나서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나서 그때로부터 8년 10년 뒤에 아파트 된다? 이거는 또 대체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나는 대체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적어도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인지한 상태로 들어가야 그렇죠. 네.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지. 맞아요. 사람들이 막 다 된다 뭐 아무리 나는 무조건 여의도야 난 무조건 목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냥 부동산 사장님이 청사진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에 현혹돼서 사면 안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네. 투자하자. 이게 재건축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딱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네, 이제 방금 그 김재경 소장님께서 이 재건축 투자 원칙 세 가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을 그냥 이해가 아니라 반복해서 들으셔서 완전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방금 말씀은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재건축 투자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